조순의 정치 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 시작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제도 최경영 기자님하고 뭐 열변을 토하셨더라고요. 네, 예. 뭐 늘 열변 토합니다. 예, 너무 두 분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화내는 게 매력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화만 내는 건 아니에요. 칭찬도 예. 해주고. 칭찬도 하나요? 아 그럼요. 예, 칭찬 그럼요. 오늘 한번 김민아 평론가님 이발도 하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발이요? 예, 이발에 대해서 그럼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 이발하신 분이 칭찬을 제가 예, 이발을 하셨다. 하면 칭찬을 해야 되나요? 미용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3차원으로 가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네. 어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규제는 다 뭐 기세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신문 일면부터 위원장님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신문 일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뻥이오입니다. 뻥이오. 뻥이요? 네, 아시죠? 뻥이오. 예, 거짓말하는 거.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점잖게 제가 표현을 하면요. 주가는 띄우고 땅 규제는 풀고 총선에 올인하는 정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정책들 매일 그냥 대통령이 어디 지방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이게 오늘 신문 일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가를 수는 있겠지만 최대 1억 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억 평이요? 네. 와.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역대 최대 1억 평 군보호구역 해제 이렇게 저 제목을 뽑았고 일면 머리로 올렸죠. 그리고 다른 신문도 보시면은 조선일보만큼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제 일면 하단에 있죠. 머리에 성남 비행장 일대 강남 상구도 군사보호구역 푼다. 딱 찍어가지고 네. 제일 사람들이 예민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일면 머리에다 세웠죠. 서울을 딱 네. 썼네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117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그렇게 캐리커처를 한 거 딱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린벨트 푼다고 했는데 아니 그린벨트 안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산단에 첨단 산업 만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금 앞서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이에요. 1억 300만 평. 우리 공식적인 단위로 얘기하면 예. 339 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땅에 달합니다. 예.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방안들을 발표를 했고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만 다룬 건 아니고요. 일면에서 다뤘다 그러면 종합면에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예. 종합면에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2면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면에는 좀 평가가 있겠죠. 야, 강남도 50년 만에 군사구역 개발길 열렸다. 살짝 흥분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강남도 드디어 풀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중앙일보 6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6면에도 관련 소식을 싣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흥분해요. 서울공항 인근 강남 땅, 성남 땅 건물 신증축이 쉬워진다. 쉬워진다 이렇게 예. 뽑았네요. 맞습니다. 이 지금 그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서울 인근에 있는 강남 땅, 성남 비행장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성남 비행장과 또 충남 서산 비행장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 다 풀리게 되고요. 특히 성남 비행장 인근 서울 강남구, 그러니까 개포동,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또 서초구에는 내곡동, 또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문정동, 오금동, 잠실동, 이렇게 강남 3구하고 분당, 경기도 성남 일대에 다 이게 걸쳐져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기존 보호구역을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해지가 되면 건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 규제가 풀리면서 대거 건물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이게 당장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뭐 푼다고 해가지고 금방 막 건물 막 밀고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조선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제 발표를 보면서 바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린벨트도 그린이라는 의미 자체가 있듯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벨트로 묶어놓은 거고,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완충지를 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결국엔 그러면 땅 아니냐. 땅값이 오르고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왜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일 반발해야 되는 건 국방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뭐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최소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해서 서울이나 이런 도심 근처에 예를 들면 지금 개발이 당장 되는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평가들이 언론에 있고, 더군다나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런 지역 가운데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안 푼 지역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풀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가 된다. 특히 해제된 구역 대부분이 거의 이제 85%가 군 비행장 인근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안전성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떠야 돼서 묶어놓은 건데 그 주변에 건물 막 지어도 그럼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느냐. 그렇죠. 2009년에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제1롯데월드를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남 비행장의 비행 안전구역 밖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 이것 때문에 착공 시작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소음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 호재에 따른 난개발, 부동산 투기 이런 후유증이 반드시 있을 건데 지금 그걸 관리할 의지가 있는 거냐. 항상 이런 걸 해제 조치나 이런 걸 하면은 이 땅 투기 세력들이 들썩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의지가 있으려면은 이걸 어떤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 결국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한 지적을 다른 신문들도 다 해요, 사실.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사설로도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다시 6배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작년 말에 예. 국방부가 여의도 19배 넓이의 보호구역을 푼 바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또 네. 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거는 결국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문제는 대통령이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해마다시피 하면서 꺼내놓는 이런 정책이 종합적 밑그림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돼야 될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도 상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요긴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도 크게 넘어선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도 제목이 대통령은 선거 중립 팽개쳤나 이런 사설 제목이에요. 예. 이런 거 다 푼다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이게 뭐 신문들이 사설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아일보 사설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지나는 경기 의정부에서 134조가 소요되는
GTX 연장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달 21일에는 도심 일부가 녹지로 묶인 울산을 찾아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고 22일엔 원전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 창원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계획을 내놨다. 네. 이런 내용을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업무보고 형식의 민생 토론회를 하는 것이 총선용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도 뭐 그런 내용들 다 대동소이하게 싣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신문, 진보신문하고 가릴 것 없이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쏟아내는 것,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총선 지나고 나면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거에 관한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에 그게 상응하는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행정적인 조치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거용으로 만약에 이런 대책들을 다 발표해 놓으면 국민들의 욕망은 막 들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지역에 땅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또 집, 뭘 지으면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욕망이 막 들끓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 미적미적 하면서 안 풀어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신문들은. 그러니까 현실성 없이 이런 대책들을 그냥 선거용으로만 내놓고 난 다음에 진짜 뒷감당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윤석열 정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고스란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까지 많은 정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방을 순회하듯이 순회하면서 내놓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겨레 기사를 걱정되네요. 보면은 윤 대통령이 총선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아예 제목을 뽑은 것도 있어요.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 민생 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 공약 이렇게 뽑은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처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충남 등을 유세하듯 도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서 쏟아낸 건 세금 줄이고 지역개발, 부동산 규제를 푸는 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텐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네요. 예. 일단 표되는 건 막 던지고 보자는 것인가. 국정을 위한 총선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국정 아닌가.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노골적이고 오불관언하는 선거 개입 행보를 멈추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여기다 덧붙일 얘기가 없네요. 또 뻥이 하나 더 예, 있죠. 뻥이 하나 더 있죠. 오늘 각종 신문에서 이제 장식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업 밸류업 방안 발표. 네, 이것도 뻥이옵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인 김민하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경제 같아요. 더 전문가요? 이해하기 이발도 쉬울 하셨는데 것 같아. 경제 전문가요? 저 전공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또 심리학도- 개인 TMI. 아 심리학한 사람은 경제 공부하면 안 되나요? 공부하면 되지. 심리학도 3학년 2학기까지 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점점 이제 그의 일대기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밸류업을 발표하면 좋은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뻥이 올까요? 밸류업, 왜 뻥이냐? 왜 뻥이냐를 물으시면은 밸류업이라는 거를 이름을 짓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기업 가치 개선 공시된 인센티브 밸류업 발표 날 증시는 다운. 기업 밸류업을 밸류업을 발표했는데 증시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발표했는데 증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투자를 꺼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뤄야 되는 어떤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여러모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럴까?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었고 그 대책을 만든 이름이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가치를 높인다겠죠. 아마도 영어는 못해가지고 밸류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자율에 일단은 맡기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세제 지원 같은 일종의 이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객관화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 스스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뛰어난 기업에게 정부가 표창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5개 종에 대해서 세정 지원 혜택을 해준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제공할 인센티브 중에서 이 세제 지원의 구체적 항목에 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건데, 결국 이 수혜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율공시를 열심히 하고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을 열심히 한 우등생들이 그 대상이 될 거다. 여기에 더해서 요것만 하면은 너무 맹탕 같으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연동된 상장지수 펀드 출시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서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참 설명을 했죠.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좋은 얘기 같은데요. 일견 좋은 얘기 같은데요. 기업을 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시겠어요 이거를? 근데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준다는 거냐. 내가 그렇죠. 만약에 밸류업을 해서 기업을 무슨 뼈를 깎는 노력으로 뭔가 계산을 하면 정부에서 뭘 주겠다는 거냐라는 구체적인 워딩은 뒤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당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 덕분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좀 예. 보실까요? 신문 일면에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 신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동아일보입니다. 기업 밸류업 방안 공시된 세제 등 인센티브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드라이하네요. 네. 일단 뭐 일면이니까.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 일면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네, 기업 거의 가치 제고 방안, 비슷하죠? 자율 공시, 세제 지원은 미확정. 네. 예. 요게 사실은 가시 같은 거예요. 어. 세제 지원은 미확정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제 지원이라는 게 일종의 유인 효과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했다고요? 미확정. 그러니까 뻥이요. 이거 이렇게 발표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발표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주식을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주식시장에.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 민생토론회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뜻을 그때 밝혔거든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조만간 발표될 거야. 조만간 발표되면은 주가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그때 오를 뭐뭐 거야. 사야지. 뭐 이렇게. 예,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저께 금융위원회가 발표 딱 하고 나서 까보니까 뭐야 이거 뭐 없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이제 흥분시키게 만든 게 뭐냐면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또 배당 성향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지수도 만들고 상장 지수 펀드 ETF 만들어서 투자를 유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종 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괜찮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ETF에 투자하면 이거 괜찮네. 투자해봐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이런 거 꺼내가지고 거기다 더 투자하는 거예요. 네.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한테 투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고. 예. 이런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일본 정부의 주식 부양책 벤치마킹은 수준에 불과하네? 이건 뭐야?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이게 거예요. 사실 어제 신문을 보면 동아일보에 천광함 씨라고 있어요. 천광함 논설 실장인가요? 그분이 사실 어제 칼럼을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나온 대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신문은 그 전날 칼럼을 썼겠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이런 대책이 나온다라는 걸 기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럼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일본의 그러한 이제 이러한 증시 부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별 내용이 없을 걸. 그리고 일본의 저 주식이 굉장히 니케이 지수가 오르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지 이런 프로그램 때문은 아닐 거야. 네. 그러니까 기업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우선일 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문들이 요거 가지고 이제 묘기를 이제 부립니다. 묘기요? 묘기? 예, 진기 명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탕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신문들이. 그럼 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가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업들은 이번 방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주주 환원 확대를 내세운 외국계 펀드의 공격이 거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계 펀드가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뭐 효력이 있든 없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쨌든 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계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정부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선진국 대부분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단을 갖고 있다.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의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필. 주식 수에 관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 기대 못 미친 밸류업 프로그램 경영권 방어 대책도 세워져야 마찬가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기업 실적 개선 없는 주가 부양용 분칠론 밸류 어렵다 해가지고 어제 이제 청강함 씨가 쓴 사설 내용 비슷한 얘기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얘기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어 대책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갔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게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대기업의 오너들의 요구 그렇죠. 사항이었죠. 이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포이즌 필이라든가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책을 뭘 내놔도 뭘 내놔도 결론은 항상 어떻게 기승전 이걸로 항상 가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라 제가 다른 이 기사랑 사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겨레의 경우에 사설 제목이 지배구조 빠진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되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 거 베껴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본 거에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예를 들면은 그 좋은 어쨌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들을 마련해라라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배구조를 개선해라가 있어요.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없잖아요 여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왜 없느냐에 대해서 이게 없는 것은 우리 시장도 아마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보다 총수 지배 체제가 훨씬 약한데도 상호 출자 축소 계획 공시를 요구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게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왔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니까. 그러니까 이래 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밸류업이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 제목 사설 제목 한국 증시 밸류업 총수 전행부터 막고 남북 긴장 낮춰야 이렇게 지적하는데 총수 전행을 하지 못하게 해라. 마찬가지 지적이죠. 지배구조 개선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남북 긴장을 낮춰라.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남북 긴장 낮추기는커녕 높여왔죠.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지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신문들이 진기 묘기 이거 할 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 사설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미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고 주식 채권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난번에 뭐 공매도 금지 조치 난데없이 꺼내들었던 그거랑 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데도 그 다음에 이번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면 그런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매각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주식 가치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부 주식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야,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하네.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인 효과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뭘 왜 투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건 손해보는 게임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예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그 코리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가 부양 효과가 나지 않을 거를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내용만 계속 있는 정책을 발표를 굳이 지금 시점에 한 이유는 다 신문들이 다 보도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 사실 뭐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든 아니면 은근슬쩍 넣든 간에 다 이거 총선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개미 투자자들 예. 그리고 어쨌든 투자자들에 대해서 뭔가의 당근을 계속 제시하는 정부이다. 뭔가를 아무튼 지금 효과가 없어도 계속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세를 뭐 없앤다, 뭘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그거를 계속 뭐 기약도 없이 계속 유지한다.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뭐 경제는 그래도 보수 정권이지. 차라리 그런 얘기면은 경제가 보수 유능하면 정권이다. 되잖아.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 어떤 형태로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명확한 어떤 로드맵을 청사진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내놓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이신 김민하 평론가님 아니죠. 보실 때는 심리학과를 3년 다닌 그게 너무 당연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심리학과 3년에 다닌 심리학과 3년 다니다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검사만 20몇 년 한 사람들은 20년, 30년씩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없고 주식을 좀 이게 주가가 좀 오르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여당을 찍지 않을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막 던져봐. 정권 심판론도 좀 무뎌지고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모양입니다. 던져봐.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효과도 없을 뿐더러 100기더라도 제대로 베끼든가 제대로 베끼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민생 토론회에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물어봤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짬뽕이 됐는지 바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간에 세금 깎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정부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주가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당위만 가지고 뭐가 됐든지 우리는 뭔가를 내놓고 있다라는 인상을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 반응들을 쭉 보니까 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도 이전에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세금, 금융투자 소득세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좀 일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 안 속는군요. 지금 그러니까, 댓글에도 네. 김수혜님도 지지율도 뻥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올랐거든요. 2부에 다룰 텐데요. 지금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데다가 일단 좀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미국과 일본은 뭐 우리만 지금 어디 따로 우주에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코로나 맞은 것도 아니고. 다 연계가 돼 있는 예. 상황인데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낮은 거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사람들 마음을 좀 다독여 볼까, 기대감을 심어줄까 이러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들을 너무 이걸 무모하게 던진다고 해야 되지 그냥 막 무모하게 풀어놓는 거야. 근데 좀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감성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기대감이 먼저 커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린벨트 푼다, 군사 보호구역 푼다. 그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좋아지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후벼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부터 있다는 말처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감정을 확 후보에 놓으면서 건드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지고 만약에 자꾸 반복되면은 이게 현실화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고 총선에 그게 일종의 정권에 대한 전망적 투표로 나타나서 정권 지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 공학적으로 자기네들도 왜 모르겠어요. 이걸 진짜 될 거라고 던지면 바보지 그게. 무식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돈 들어갈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세금 지원하겠다 이거는 돈을 지금 쓰겠다라는 계획만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철도 지화라든지 뭐 지금 그린벨트 푸는 얘기라든지 예. 군사 보호시설 푸는 얘기라든지 그러면 풀면 필연적으로 들어갈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쓸 거야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하신 욕망의 정치라는 부분도 있고 워낙 윤석열 정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죽을 써놨기 때문에 죽을 써놔가지고 원래 보수 유권자들도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40%대 중반을 득표한 거잖아요. 대선 때는. 예. 그 당시에 40%대 중반을 득표하게끔 한 그 유권자들이 지금 와갖고 그 사람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 거의 10% 이상은 지지 안 한다고 할 거거든요. 창피하잖아요. 지지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내가 대선 때 윤석열 찍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해요.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술 먹고 헬렐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열심히 회사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른 거다 지금. 그런데 그런 효과에 속아 넘어갈 거냐 이런 거죠. 자, 총선용 뻥이요. 두 가지 뉴스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군사시설 보호 해제 관련해서는 3부에서 김종대 레이더로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네네. 그렇게 좀 아주 낱낱이 해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네. 근데 어제 사실은 누리꾼들이 많이 봤던 뉴스는 뭐냐면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7곳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이 소식 소개 좀 해주시죠. 한쪽으로는 막 욕망을 자극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씨 확 까불면 죽는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그 정치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거 당근과채찍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막 회유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까불면 너네 정말 다 구속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서 저희 얘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의정 강대강 대치 속 응급실 찾던 80대 사망. 정말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강대강 대치하는 가운데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종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공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인턴도 지금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산에선 타 지역으로 넘어가느라 병원 이송에만 2시간 걸린 사례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나흘 전이죠. 낮 12시쯤 의식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가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병원 7곳이 병상 없음, 전문의 의료진 부재, 중환자 치료 불가 등 사유로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가 23건, 주말 사이에만 18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최후 통첩을 한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29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그러니까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럼 구속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협이나 지금 의사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강경기제로 갈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실제 이거 우리가 엄포만 놓는 게 아니야. 실제 실행에 옮길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대개 다수 신문들이 일면에 정부가 최후 통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일보만 이제 비극적인 이 사건을 일면에 딱 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정부가 협상의 의지가 있다를 좀 강조하고 싶은 뉘앙스예요. 이 중앙일보는 사실 기사의 이제 예. 리드를 보면은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가 최후 통첩을 했다로 시작을 합니다.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로 시작을 하고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걸로 이제 기사의 이제 리드가 시작을 해요. 예. 많이 보는 장면 같지 않아요? 노조한테 쓰는 장면이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학생 운동 시절 때도 그렇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군사정부 시절 때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핵심적인 대목이 이 지금 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한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박민수 차관이 대화를 제안한다라고 했다는 거고 현재 정부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정원 얘기만 우리 의견을 듣는다면 다른 거하고는 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2,000명은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원도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문에 의하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는데 의사들이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당신들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2,000명을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 복귀를 하면 2,000명 얘기 한번 해볼게.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러면 지금 2,000명을 물러줄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시그널을 막 보낸 걸로 지금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도 보면은 의협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2,000명이든 뭐든 증원에 대해서는 우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원 규모나 이런 거를 협상할 의지도 없고 무조건 증원 자체를 다 철회하지 않으면은 우린 이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전공의들하고 정부 사이에 뭔가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단체들도 지금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전공의 편을 너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거의 중재가 안 되는 그런 판국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3월 들어가면은 더 문제가 심각할 것이고 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올 건데 수술 가동률이 지금 빅5 병원의 50%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공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임의들의 계약이 이제 계약 시점이 오는 거고 재계약 안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더군다나 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얘기 안 하면서 다 좀 얘기를 안 했지만 신문들이 계속 보도한 게 인턴들이 임용을 안 한다라는 게 지금 있어요. 네.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한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은 그럼 병원에 지금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의사들이. 공백 사태가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놓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냐 의사들은 계속 저러는 거냐 굉장히 지금 이 2월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이틀 남은 겁니까? 오늘까지? 예, 갈림길이다 오늘 17일이니까요. 지금. 예. 네.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용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더 사람이 들어와서 교체가 되는 시점이다. 여기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2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정부가 모레까지 최후 통첩을 한 거는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원래 10몇 명 있었는데 지금 2명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대체하러 들어가신 의사들도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총선 전까지 우리가 뭐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총선은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3월 중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을 앞으로 더 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도 안 문제가 되는데. 될 수 있거든요. 댓글에도 보면 지금 김태수 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부, 의사단체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정도로 사실 정부가 세게 나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강경하게만 나갈 때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협상을 해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네요. 짜고 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고스톱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여서 윤석열 정부도 얻는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의사들이 지금 환자 생각해가지고 그럴 정말 땐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얻을 게
뭐 좀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파업해서 정부가 이긴 적은 없죠. 그렇죠. 2000년 이후에 없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조율하고 뭔가 해결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앞두고 그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검사도 파견하고 이 지금 최후 통첩도 하고 지금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전공의들이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 네. 한국에서 예를 들면 면허 취소돼가지고 이 의사 못하게 되면은 외국 간다고요? 네, 미국 가서 내가 의사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기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 반박을 합니다. 예. 면허 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서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공부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부연을 또 해요. 전공의들 사이에서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 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의사 면허 이 정지 처분이 참조가 될 것이다. 미국 가서도 넌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복지부가 아까 그 김민하 평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금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 대통령님께 한번 좀 건의해 볼게. 아니 무슨 조선시대예요. 우리 임금님한테 건의하게. 정부가 좀 대통령실하고 미리 긴밀하게 조율해야 되는 거를 지금 대통령은 최소 마지노선에 2,00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면서 대통령님을 설득해 볼게요.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신현영 네. 의원이 서울대 홍윤철 오주환 교수하고 함께 의대 교수하고 함께 그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연간 한 500에서 1,000명 범위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세상이라는 게 딱 이렇게 단칼에 딱 잘라가지고 한쪽이 딱 승, 한쪽이 패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끔하게 끝나는 게 우리가 사회 현상 중에서 있나요? 정치나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정치는 욕먹기 마련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늘 고집하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타협안이 되거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은 졌다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의사단체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심하고 갈등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증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땐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중앙일보 기사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이 점을 정치권이든 의사들이든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 공천 얘기 해보죠. 자,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윤핵관이 공천되고 있죠. 윤핵관을 넘어서서 뭐 제가 어디 방송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건 한 달 된 얘기 같은데 국민의힘 공천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딱 두 사람을 보면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예. 주진우, 이원모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되는지를 보면 이게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결론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어디 가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진우 전 비서관은 어디 받았습니까? 부산 해운대갑에 그냥 받았죠. 단수공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도 논란이 없는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는 왜 강남을에 공천을 했어? 라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납작 엎드려서 저는 뭐 사지든지 험지든지 사지든지 어디로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한 끝에 마치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뭐 이렇게 방황을 하더니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용인갑에 전략 공천이 됐는데 제일 좋은 맛이 네, 하죠.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뭐 잘 모르진 않고 제가 과거에 용인 잠깐 살았는데 아, 수고도 살았다면서. 가난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은 기본 1년에 한 번씩 어렸을 때 이사를 다녔어야 돼요. 예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짧아가지고요. 그런 것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용인갑은 이 언론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용인갑은 지역구가 신설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당내에선 국민의힘이죠. 당내에선 수도권 텃밭으로 분류된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미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데고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 정부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관련 예. 내용을 보수신문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지면만 좀 보여드릴까요? 시간 예. 뭐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보수신문도 네.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게 6면입니다.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 생환. 야, 요란하더니 생환 이렇게 네. 썼네요. 그러니까 그 인유한 혁신위가 예. 얼마나 그랬어요. 뭐 낙동강 하루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진 뭐 지도부 희생하라. 그래서 불출마하라고 얼마나 많이 압박했어요. 예. 그 사람들 친윤이 제일 먼저 지목을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억울한 장제원 의원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자기 이제 대리인을 갖다가 꽂았지만 또 어찌 됐든 간에 친윤 희생 요구했는데 장제원만 억울하게 다 그냥 다 살아오거나 진짜 아니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찐역관들도 전부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예. 현역 컷오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 그러니까 용해관들이 쫙 가가지고 지금 어떤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좀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고, 굉장히 뭐랄까 음험하게 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관들은 대통령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 맞아요. 행정관들이 예. 내려가서 경선 붙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정치 경험도 없고. 그냥 대통령실에 처음 들어가는 행정관들이 뭘 그렇게 대단해. 나이도 어리고요. 근데 수석급들이 들어가거나 뭐 강수용규 시민사회수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끝내 단수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용해관이라고 불렸던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주진우 이원모 검사 출신 2명,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사들 가가지고 그냥 바로 내리꽂히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말했던 건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 라고 보수신문조차 지적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동아일보 오면도 한번 봐보세요. 예, 동아일보입니다. 네. 예. 사직하겠다던 검수저 이원모, 이원모, 양지로.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이러면서 아예 그냥 얼굴까지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네요. 예, 대통령 참모 출신 친윤 공천 상황 이렇게. 이철규 의원은 자기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경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경선을 해야 공정하다 이것은. 근데 갑자기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경선 상대가 저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봐야 제가 네, 오히려 제가 손해만 보는데요. 제가 어찌 감히 경선 이러고선 잡음이 없어요. 자빠져 버려가지고 잡음이 없어요. 이철규는 단수공천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동아일보 재밌는 기사에 재밌는 대목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걱정이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다른 신문들 보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예. 한국일보라든지 한국일보 제목은 이원모 양지 경기 용인갑 전략공천 공천 보증수표 윤심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예. 이 지금 어쨌든 경선을 치르면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는 게. 그래서 공천관리가 좀 당황했대요. 지금 이런 기사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까지 현역이 이기나? 당황을 해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경선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빨리 불출마하라고 막 압박한 다음에 영남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불출마하라고 빨리 압박한 다음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를 좋은 사람을 할 걸 빨리 알아봐야 되겠어. 국민 추천 공천을 해야 되겠어.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지금. 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데다. 그러니까 열심히 분칠을 했는데 예. 지금 화장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지금 빨리 분칠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뭐 어제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더 뭐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공천과 관련해선 이 시끄러운 잡음들을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조용하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좀 알고 봤더니
그 추악한 이면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김태수님이 스픽스 빼고 요즘 언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말씀 현명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광고 보시고요. 2부는 여론으로 이어가는 정치대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여론조사 뒤풀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요즘에 뭐 여론조사 워낙 많아가지고 네. 기사도 많고 네. 바쁘시죠? 네, 뭐 제일 여론조사를 인용한 기사도 많고 여론조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존도가 제일 큰 시기죠, 요새가. 네, 저희 코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의미 네. 있는 그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41.9%, 40%대 훌쩍 넘었어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은 한 1, 2주 전부터 4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얼미터는 8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고요. 또 일간 집계로는 뭐 꾸준하게 이제 화요일 날 41.6, 수요일 날 41.5, 목요일 날 41.8, 41%대를 기록하다 금요일 날은 43.1%까지 오르는 이야.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보도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보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의대 정원 관련된 네, 네. 이슈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80%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예.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22일에서 23일, 그러니까 목금 조사한 건데요. 네. 더퍼블릭하고 파이낸스데이 공동으로 조사한 거고 1,001명 조사했는데 귀하께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3.3%예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률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제 당정 지지율 견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선거라고 하고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한 60% 안팎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사안을 당정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면 이번에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여론이 70% 찬성. 과거 열린우리당이 크게 성공했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여론이 딱 한 7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 어떤 이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긍부정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슈가 또 긍정 요인이 많은 이슈 같은 경우는 당정이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천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봤을 때 여론조사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이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계하고의 정부 간의 입장차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봉합이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 정부에서는 쉽게 봉합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예. 그때는 또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점을 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특검 논란이라든지 공천 논란 그거보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한 기자님. 네. 지금 70% 넘게 이렇게 단일 사안에서 국민들께서 막 이렇게 의견 모아주시는 거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8개월 만에 40%대 회복했는데 결국에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심한데 그거를 쳐주는 정부에 대해서 네. 이제 국정 추행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긍정 평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의도에서는 농담으로 그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의사들이 지금 윤석열 도와주는구나. 둘이 한 편인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고.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선거를 할 때 어떤 방면에서는 굉장히 선거를 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가 뭐 일을 잘한다 뭐 이런 평가가 높진 않았었는데 네. 사실 이 단일 이슈 하나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면서 이제 선거 직전에 이걸 또 던져서 이게 사실 장기화되면 정부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예,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들이 너무한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누적돼 왔던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여론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네. 요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뭐 야당에서는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했지만 민생 정책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다음에 매 발표할 때마다 1점, 2점씩 획득해 가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 반영이 차곡차곡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에서 냈던 기사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처럼 지역마다 돌면서 이렇게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별로 아예 묶은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어떠한 그 민생 토론회에서 뭘 풀어주고 뭐 지원하고라는 걸 발표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 발전 행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기사에서 어쨌든 언론들이 특별하게 대통령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정책이라든지 뭔가 국정 운영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언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택수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내가 지지해 왔는데 사실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잘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지지의 근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도요. 국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폭이 이번 주에 컸습니다. 자, 이거 리얼미터 네. 거네요.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아무튼 지난 2월 이후에 국민의힘이 40%로 올라섰고요.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30%대로 떨어졌는데 작년 2월 3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많이 잡히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아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붙이거나 조금 공천 물갈이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검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공천을 조금 미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계속 여론조사 응답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이제 영남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돼서는 뭐 무직자, 중도층, 또 가정주부 뭐 이런 계층에서 또 많이 오른 거 봐서는 의대 정원 이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 이제 논란이 워낙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호남, 그다음에 30, 40대 이런 집토끼층에서 좀 이탈 세력이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도 이제 승리해야 되겠지만 다음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랑 결별하고 또 대선 이루는 과정 이제 롱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갈이는 확실히 친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관된,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 물갈이가 지금 안 된 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음 롱텀으로 봤을 때 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아무튼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천이 다 끝나고 중기적으로도 언론의 이제 판단, 과거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던 예. 같은 불판에 지금 뭐 50년 동안 이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시커멓게 타는 거 어떻게 먹느냐. 공천에 대한 평가는 이제 반드시 공천이 마무리되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너무 물갈이나 아니면 이제 판갈이가 없게 되면은 언론에 좀 이제 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면 일단 민주당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고, 4년 전에도 한 달 전쯤에는 양당 지지율이 좀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이 앞서다가 네. 그러다 좀 겹쳤다가 다시 민주당이 앞서는, 지금 딱 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뭐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균열보다는 통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이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친문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등등 너무 길게 갈 것이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연령대별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하락세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40대가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층이잖아요. 그런데 40대에서 4.5%가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7.8%가 내려갔고, 또 50대에서는 5.6%가 올랐다. 그리고 그러니까 50대, 20대에서 좀 오른 것을 30대, 40대에서 워낙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연령대로 보면 지금 지지율이 내려간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공천 갈등으로 또 총선에 내놓을 뾰족한 어젠다도 없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의대 정원으로 또 정권 심판론까지 잠재우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분당 갑에 전략 공천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이 확정된 걸로 보여요. 그럼 김한 기자님, 공천이 뭐 계속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 반등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구도 자체는 물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천 파동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뭐 모든 선거에서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있습니다만, 총선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비선이라든지 불투명한 여론조사라든지 뭐 하위 10% 특정 개파만 포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은 어쨌든 지나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29일 날 이제 말하자면 그 쌍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근데 한 가지 좀 회의론이 일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12년 총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굉장히 반 이명박 정서가 강했던, 정권 심판 구도가 강한 속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는 152석을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이 얻었고 민주당이 127석을 얻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랑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분석들이 160석 얘기도 나왔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대 라인이 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등의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기대했던 게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결국엔 그 선거를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물고 들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진보 정당과의 그 연대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줬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을 하는 것을 둘러싸고 뭐 통진당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맞아요. 이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지금 종북 세력 끌어들이나 이런 기사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요인들이 2012년 선거의 판박이다라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실체 없는 윤석열 정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모아달라라는 이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갖고는 돌파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뭔가 실체,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혹은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를 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2012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친윤 불패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이철규, 이원모 모두 전략 공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윤 용액관도 공천이 되고 있는데 충남 홍성의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갑의 주진우 전 비서관이 단수 공천됐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자리 비운 지역에 주로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 공천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상황하고 비교할 때는 뭐 탈당이네 뭐 막 이런 식의 잡음이 적어 보이는 건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나눠 먹을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발이 적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 일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 또 공공기관 장. 주로 협회, 감사 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아직도 여당이네요. 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캐비넷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무섭죠. 검찰 정권.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지나면 여당이 거의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한석이라도 17개 광역단체장 기준하면은 한석이라도 좀 적게 가져갔는데, 예. 근데 총선은 안 그래요. 총선은 한 2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한 2년 지금 된 시점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차기 주자가 역할을 좀 했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기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그때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지만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은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인해 가는 이런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다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혼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당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빨리 영입을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공천도 사실은 너무 이재명 대표가 앞에 전면에 나서서 물갈이하면 반드시 이렇게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잡음을 최소한 한 달이 건너서나 이제 방패막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홀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차기 주자급이 좀 한두 명 포진이 되거나 아니면 새 인물이 공관위원장 혹은 선관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좀 빨리 영입이 돼서 캠페인 2차전으로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좀 어려운 것이고, 국민의힘은 캐비넷, 그다음에 일자리 뭐 등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틀막 정권이라서 사실 샤인 민주당 표심이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입틀막 해가지고 막 실려나가는 뭐 의사들까지, 예. 의사, 카이스트, 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사회 표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공천 정리가 쉬웠던 부분은 예. 많은 언론들이 사실 이제 부각해서 안 봐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재옥 원내대표가 15%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두 명이 어쨌든 15%를 정리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점수에 반영을 시키는 구조가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시스템 사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여당이라는 특성상 자리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수사에 관련된 부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정리가 쉽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타당한지, 국회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게 민주적인지와 별도로 네. 어쨌거나 휘어잡고 잡음은 적다라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노른자 지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한 지역들도 좀 생겨나요. 그러니까 속속 이제 배진표가 되면서 특히 용인갑. 네. 국민의힘의 이원모 대 개혁신당의 양양자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뭐 공천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천하기 전부터 이현모, 주진우 몇몇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봐야 이게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이현모 비서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용인갑에 갔는데, 용인갑에 간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거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양한자 대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이현주 뭐 전 의원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나오는 3파전으로 간다면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 그 이현모 비서관이 그 선거를 칠 수 있는 지역구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텃밭도 있지만 양양자 의원이 좀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또 김종인, 이준석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되면은 3파전으로 양양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잠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용인갑도 사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고 많은 의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정권 심판론적인 교체 지수가 높은 뭐 이런 지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는 여론조사 아직 해보지 않아서 제가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만 양양자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4 내지 6% 정도 나오는데 예, 역시 예. 차이 표심이 좀 있다고 좀 보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장이 들어온 지가 며칠 안 돼서 근데 어제 지표만 보면 약간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엿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양자 의원이 득표율을 여기서 한 10%까지 가져가면 실제 이원보 대 이현주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가 좀 유리한 국민이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까지 보시는군요. 이 지역에서의 양양자. 네, 양양자 의원이 뭐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렇죠. 또 이분이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또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 잠식을 어느 당에서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한번 해볼 만한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자,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경기 남부 선거가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 개발 논리로 붙는데 이제 이현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가깝다는 걸 공공연히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힘이 있다,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들고 나올 건데 네. 사실 이제 그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명룡대전 쪽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계양을에 원희룡을 돕겠다라고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나섰는데요. 지금 계양을의 지역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이 지역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나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뭐 10%포인트 가량 앞섰던 지역인데 실제 이제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KBS가 며칠 전에 보도한 예. 겁니다. 한국 리서치에 네. 의뢰해가지고 지금 이 지난 조사한 17일부터 거죠. 사흘 예. 조사한 건데 네네. 여기서 보니까 딱 10%포인트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후에 발표된 또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좀 좁혀진, 약간 좁혀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영선 전 후보보다는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이념환 전 위원장도 가서 캠페인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뭐 이길 것이다라는 목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면은 원희룡 전 장관은 패배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부산 엑스포처럼 결과가 안 나타나려면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석패하는 정도를 목표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이재명, 원희룡 두 잠룡 간의 싸움인데 이 정권 심판원이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캠페인 지역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을 많이 지원 유세하는 것보다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세게 붙으면서 정권 심판론을 좀 불붙이는 것도 전반적인 어떤 바람을 불게 하는데 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지역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좀 강세 지역이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이게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원희룡 전 장관께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석패라면은 기존의 그 차이인 10%보다 좀 더 짧게 5% 이내로 5% 아무튼 이내로. 이제 석패를 해야 원희룡 전 대선을 장관은 바라보고 나쁘지 그럼요. 않다. 근데 만약에 5%포인트 이상 지면은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가 돼 좀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하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의혹의 방패였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장관하고의 대지는 사실 이 계양을이 정권 심판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김건희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제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디올백만 준 게 아니라 2022년에 4차례 정도 양주도 줬고 네. 뭐 샤넬 화장품도 줬고 선물을 이걸 찍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4번을 더 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있는데 이게 좀 작동이 될까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굉장히 비호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언론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사실 29일 날 특검법 재의결을 포함해서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엔 이 지점에서 김건희 여사만 계속 타격하는 것만으로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근데 민주당이 다른 콘텐츠 없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런 게 중도층이라든지 스윙보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뭐 그럼 민주당의 콘텐츠는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쨌든 특검법 의결이든 이런 국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캠페인으로는 선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하려면 지금 양평이나 이런 데서 김성규 전 의원이 다시 이제 그 공천을 받았는데 김성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누군가가 계속 추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 말하자면 정당한 공격이 이제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캠페인 좀 따라붙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화요일 심층 토론 오늘 개혁신당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지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 지난주 조사에서는 6%대였는데 4.3%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망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 교섭단체인 최소 20석을 얻겠다라는 구상, 이게 가능하냐. 또 하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TK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TK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보다는 유리하죠.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그리고 유승민 대표하고 가까웠었고 또 아버지도 이제 이쪽 출신이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나은데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낙준연대의 이제 균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그동안에 컸었죠. 근데 그 컸었던 이유는 대표나 대통령한테 좀 반기를 들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잡음을 일으키면서 좀 0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멘토 역할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어떤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20석을 가져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지지율도 당장 그렇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조금 몇 석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지역구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과거 이제 또 노회찬 전 의원의 이제 어록이 생각나는데 연정 중에 성공한 연정은 배연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연정 실패했다. 빅텐트 실패했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말씀 어록인데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뭐 계속 어떤 룰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노회찬 전 의원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네.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연정이 좀 이번에도 20석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한 자릿수 이렇게. 뭔가 좀 하시면 본인 이제 히든 카드를 준비를 안 해오실 분은 아닌데 네. 20석은 조금 이제 무리다. 예. 그 가장 성공했던 제3정당이 이제 2016년 총선의 국민의당인데 몇 가지가 있죠. 지역 기반이 확실히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개혁신당 그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돌파는 좀 어렵다고 예. 보여지고요. 저 다만 대선 주자급 인물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계산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TK를 상징하는 지더라도 뭐 T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남아야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좀 생각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권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심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거는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그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서 네. 그 1억 300만 평, 그러니까 33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싱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지금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총선용으로 떡밥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뭐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는 서울 강남구, 포함, 송파구 이렇게 해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보고 놀라가지고 국방부 보도자료까지 찾아봤는데 뭐 민군 상생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해제한다라고 돼 있고 2007년에 뭐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한 이래로 최대 규모를 해제한 거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들 한다. 진짜 이게 뭐 보면은 아주 너무 초현실적인 얘기라서. 초현실적이다. 자, 우선 보겠어요. 예. 제가 국방만 30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1억 3천만 평 해제는 처음 듣는 역대급 규모거든요. 예, 예. 이건 아마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국방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매년 미세 조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선거 때 앞두고 좀씩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시해 조치를 했는데 예. 그때 규모가 대체로 한 1,000만 평 또는 뭐 몇 천만 평 단위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그 대규모가 94년에 이병태 국방부 장관이 그때 직접 언론에 나와 발표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예. 왜 대통령이 발표합니까? 일단은 기자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이게 이런 이유로 해서 군사적인 어떤 계획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 이게 국방부 소관인데 지금은 국방부 팔비 틀어가지고 대통령이 다 내 거야 가져와 이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속이 보인다는 거고. 예전하고 다른 점이 그거다. 예. 방식이 그렇고 규모가 그렇다. 예. 자,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그 117배에 이르는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땅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때는 기본 절차가 그 군부대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걸 검토 결과를 합참으로 보내고 예. 합참이 국방부 승인을 얻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절차인데 이미 작년 12월에 그 일상적 해제 조치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작년에 벌써 한 번 해제했더라고요. 그게 한 4천만 평 돼요. 예. 그것도 규모가 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작년 12월에서. 그러네요. 석 달이 안 됐어. 석 달이. 그러니까 주민 불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석 달 만에 갑자기 아니 석 폭증할 달 수는 만에 없잖아요. 무슨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길래 1억 3천만 평을 해제하냐 이거예요. 이것부터가 이건 초법적 과정이 있었던 거다. 그것도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 작년은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 느낌에. 그거 1년 내내 검토해서 12월에 발표한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재산권 제한되고 그것도 오래동안 검토한다고. 예. 군부대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없어졌다는 떴다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게 함부로 바뀌기가 어려우니까 검토 기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그 모아진 건 12월에 했다고. 근데 지금 석 달도 안 지났어. 그런데 그 사이에 1억 3천만 평이 뭐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 서산에 가서 발표한 게 서산인 그 비행장. 그게 여기가 제일 규모가 커요. 지금 발표한 게 충남에 가가지고 서산 비행장에 가가지고 이번에 요 일대에서 141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이게 한 발표했죠. 4천만 평 돼요. 예.
그러면 이번에 해제하는 거에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 지도로 이번에 해제 규모 보여드리고 있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 군사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서울 강남에 있고요. 충남, 충청도권에 있고 강원에 있고 충북에 있고 세종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 지도 좀 잠깐 띄워놓고 보시죠. 예. 자, 서산에 가서 자, 저기 경기 북부는 접경지라 가지고 규모는 커 보이지만 사실 도심지는 적다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개발의 이 저기 잭팟을 터뜨리려는 이 발표를 충남 서산 가서 한 거예요. 아,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요게 이제 규모가 제일 사실상 큰 거다. 그렇게 보면 저기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 공군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어. 그게 그러면은 그 충남 서산 전투기 비행장. 주변에 보호구역이 있는 거네요. 비행장 그렇습니다. 주변에. 예. 그러면은 F-16 전투기를 어디 창고로 보낼 겁니까? 그 전투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예요. 예.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는 F-16하고 F-15 이런 게 신형 기종으로 돼 있고 최근에 F-35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에는 F-16이 90년대 말부터 들어와서 배치가 되는 핵심 군 공항이에요. 예. 이거는 또 저기 그 장차였던 중국 서해 안보까지 중에 고려한 하나의 국가의 중추 전략 기지다. 의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전투기 주변에 보호구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이 비행장 주변에는 군사보호구역이라 그러지 않고 고도 제한 또는 비행 안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걸 넓은 의미로 군사보호구역이라 그래. 그럼 전투기가 자유롭게 뜨려면은 그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죠. 시야 가리는 거 당연히 없어야 되고.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또 경비를 해야 되죠. 부대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부대가 편성되고 경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철조망이 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군사 파생 인프라가 확산이 되니까 그 일대는 또 군사 보호 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전체 아까 그 333제곱킬로미터 중에서 14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지금 충남 서산에서 풀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 좀 다시 띄워보세요. 굉장히 대부분이 여기서 풀리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 봅시다. 서울이 저게 뭐냐면 과천하고 겹쳐 있는 지역이에요. 우면산 일대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면산 정상에 그 이명박 정부 때 폭우로 산사태 난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지뢰가 떠내려왔다는 뉴스 보셨나?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예술의 전당 옆에 예술의 전당 쪽으로 토사가 밀려왔지. 한복판에. 그래서 아파트를 덮쳐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랬는데 그때 지뢰가 떠내려왔다 그래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산 정상에 뭐가 있어? 지뢰까지 설치될 정도의 뭐가 중요한 시설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거기에 국가 전략 자산이 배치돼 있어요. 뭐죠? 수도권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요. 근데 기종은 얘기 안 할게. 내 군사 비밀이라서. 그리고 그 우면산 정상에서 이번에 해제된 데가 과천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쪽인데 거기가 과천 신도시가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선바위역 일대부터 우면산 터널 있는 데까지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발의 요구가 큰 데잖아요. 거기 완전 강남 한복판이죠. 그렇죠. 서초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해가지고. 이제 과천 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수도권 안전을 위한 전략 자산을 거기 배치하느라고 그 배치된 지도 오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공군 부대가 창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군사 보호 구역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제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이게 실화냐 내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실화냐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도 다시 좀 띄워보세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충남 서산에 50% 정도 해당하는 141제곱킬로미터 받고요. 서울에 46.4제곱킬로미터 해제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진천에는 저기 원래 저기가 유도탄 사령부가 있는 데입니다. 유도탄 사령부요? 그런데 최근에 그걸 강원도로 옮기니까 저거는 이해가 가. 그다음에 세종시 있잖아요. 저기에 있는 군 비행장은 인근의 조치원하고 통합이 되니까 저것도 이해가 가. 저라도 뭐 그거는 할 것 같아요. 저기는 기존에 뭐 국방부에서 검토 대상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이 경기도입니다. 이번에 경기 포천, 양주, 가평, 연천 있는데 아니 저짝이 수도권 방어의 핵심 지역이잖아. 저기가
군부대 최고 밀집 지역 아니요. 그렇죠. 아니 저기가 사실은 지금 국경 지역인데 저기 저렇게 다 풀면은 서울권하고 지금 북한하고가 그냥 일반 지역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풀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최근에 뭐니까 이 서울 편입의 그 지역들이 마구마구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김포, 예. 뭐 구리, 예. 뭐 가천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도권의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군사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해가지고 어떤 서울 메가시티 구상하고 엮어서 부동산 개발붐을 일으키고 이게 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이게. 저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때 저기가 그리고 김포 얘기가 저는 그때 철도 연장하고 네, 뭐 맞아요. GTX 놓고 네, 다 그 맞아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일단 구상 자체는 수도권을 서울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부동산 붐을 일으키겠다라는 건데 그거의 수단이 김포 서울 편입론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군사지역 그 해제도 될 수 변두리까지. 있고 변두리 위성 지역까지 일단은 저기 한꺼번에 이 거대한 중력장에 이 위성을 거느리자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토의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에 가건 울산에 가서는 또 그린벨트 해제를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오는 레파토리들이 보면 똑같아. 신공항 건설. 예, 맞아요. 예. 가덕도 신공항. 예. 또 여기 지금 서산에 신공항. 이거 민간공항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새만금 공항을 또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거기는 잼버리 실패한 것 때문에 찬밥이 됐지만. 예. 그렇지만은 새만금 공항이죠. 제주 제2공항이지. 심지어 울릉공항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그 전국이 공항 포화 상태에서 항공 여객이 코로나 이후로 줄었는데 예. 공항은 몇 개가 늘어나는 게 전국이 아주 공항 못 쪄서 난리가 난 상황이다. 공항만 집니까? 인프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는 공항이 지방에 천지요. 속초 양양공항 같은 데는 그 뭐 비행기가 안 내리니까 뭐 빨래나 널든가 고추나 말리지. 그 활주로 뭐 해서 먹습니까? 그거? 의원님 지금 우리가 해제 지역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어떤 지역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뭐 그리고 서울 접경 지역하고 충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산에다가 이걸 군사보호구역을 풀고 첨단 그 국방산업단지, 첨단 뭐 복합산업단지에다가 저기 서산공항을 깔겠다 이 얘기인데 미친 거 아니요? 아니 서산의 그 벌판에 이미 해제된데도 기업이 안 들어오고 또 뭐가 저기 산단이라는 게 뭐 전국에 널려 있는 게 산업단지인데 이게 충남이 실리콘밸리가 된대. 그러면은 여기에 이 인근에 평택에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 진다 그랬지. 여기에 실리콘밸리 만든다 그랬지. 창원에 방위산업체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국방산업단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 국방산업단지를 또 만든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이게 뭐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문수보살이요? 모든 중생들 다 해방시키고 저기 극락에 보내주고 자기가 무슨 자유롭게 다 퍼주고 저기 박씨 물고 온 제비요? 방만 깨면은 그냥 황금이 우르르 쏟아지게 이런 허황된 꿈들을 이게 지금 일단 현실성이 낮고 진짜 경제 부흥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도 지역에 정말 도움 될 거냐 아니면 괴물 같은 충물 같은 공항만 남을 거냐도 좀 의문이다라는 건데 그리고 국방 그런 보호 차원에서도 의문이다 또는 위기다 초현실적이기까지 하다는데 그럼 결국에 총선 앞두고 이렇게 대규모로 보호구역 해제 땅값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우선 그죠? 집가를 올리겠죠. 저기 여기 개발된다는 소문만 퍼져도 우리나라는 그것만 갖고도 부동산이 들썩들썩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자산 가치에 민감한 그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해 하다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마다 플랜카드 당연하죠. 국민의힘이 해냅니다. 아니 뭐 지역 수원 해결했습니다. 이거 플랜카드 다 걸리고요. 걸리고 그다음에 지방지에 기사로 도배를 하고 뭐 수건 그다음에 해결돼, 건설업체들 광고 실리고 맞아요. 시청, 도청, 군청에 플랜카드 걸리고 난리 납니다. 이 순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 공항, 철도, 산업단지요. 이거는 전국 어디 가도 똑같아. 그러다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전국에 혁신 도시 만든다고 뭐 몇십 군데 지정해서 했다가 지금 다 흉물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해도 많은데 수십 군데 하다가 해서 전국을 개발판으로 만들어 보니 되냐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거든. 그런데 이게 가는 데마다 공항산업단지니까 이제 그린벨트고 군사보호구역이고 남한할 데가 없지. 그럼 이렇게 이게 보면 오르냐의 문제가 있겠고, 그러면 진짜로 군사적인 보호를 줄이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그 지역 개발의 효과가 정말 있느냐의 문제가 있겠고, 예. 세 번째로 그러면 총선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 이게 얼마나 있을 것 초법적이고 이게 같아요. 저 총선의 영향 이후에 이제 국가가 거덜나는 실패 국가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성남 비행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성남에 롯데월드 짓는다고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하려고 하다 안 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드디어 네. 재벌 롯데가 수건을 풀고 이걸 하느라고 군부대가 어떤 희생을 했냐면은 그 비행 경로상에 잠실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활주로 방향을 틀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비껴나가게 그걸 3천억인가 4천억 들여서 그거 하나 져주려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성남이 이제 고도 제한 구역에 그게 수건이고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도 안 됐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안 됐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개발 제한을 이제 성남에 풀어주는 건 이건 수건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남 비행장에 뭐 주요 비행기 뭐 별게 없어서 이제 풀어줘도 된다 그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자산 금강백도 정찰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한다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전용기가 거기서 이제 이착륙을 하고. 아니, 거기 그렇게 해제해도 돼요? 큰일 나죠. 그걸 갖다가 옛날에 공군이 막 들어 눕다시피 해서 막은 거를 결국은 이명박이 그 이상희 국방장관 팔 비틀어서 재벌들 딱 불러놓고 요 보는 앞에서 해결해 와 이러니까 결국은 저기 울며 겨자 먹지로 푼 게 이건데 그걸 해서 안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튼 건데 제가 성남에서 비행기를 타봐요 일부러 어떤가. 그러면은 비행기가 쭉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옆에 빌딩 하나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 그 살짝 틀어가지고 지나가니까 잠실 롯데월드하고 그 정상하고 나란히 비행하고 착륙할 때도 똑같아. 그러면 그 빌딩 위에서 뭐 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쏘거나 그러고 충돌 방지라든가 그 옛날에 강릉에서 비행기 사고가 난 게 운무가 짙게 끼었을 때 그 저기 활주로의 방향을 착각해가지고 추락 사고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충돌 방지 장치는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한번 그렇게 해제를 해놓으니까 이제 성남의 개발 욕구가 더 커졌을 것이고 요때 빵 터트려서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표도 다 먹고 들어가는 요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게. 지역구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뭐 플러스 효과가 국민의힘에 있을 것 같고요. 비례에도 있겠죠, 그죠? 네. 어쨌거나 표를 더 집결시키고 표를 더 지역 주민들이 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 의석뿐만 아니라 비례 의석도 뭐 상승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처음은 아닌데 이게 지금 예상하기로는 경제적 효과가 없거나 뭐 그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08년 이후에 거의 매해 해제 조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된 예는 있나요? 좀 드러나게? 네, 이런 식의 거대한 개발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예컨대 축사를 짓고 할 때 증개축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자원이 산에서 발견이 되는데 근데 뭐 순도가 높은 구리나 청동이나 이러고 좀 채굴을 해야 되겠는데 공교롭게 군사보호구역이거나 또는 작전도로 하나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쪽에 농지가 이렇게 개발용지로 됐는데도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군부대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건 작전에 지장이 없다 하는 선에서 이거를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 이렇게 하라고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한 거를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팔 비틀어서 몇 평 할 땅을 채워와. 그다음에 여기 뭐 공항 해야 되니까 만들어 와. 이렇게 이번에는
탑다운식으로 이게 진행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 과거에는 선거 때가 아닐 때 제법 크게 좀 해제한 때도 있긴 있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 김영삼 정부 예. 있기야 있었죠. 예. 아니 그런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 지역 주민들 어?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재산권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불편하신 그건 점도 먼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좀 약간 필요성이 덜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계속 꾸준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더 필요하죠. 그리고 접경지역 특별지원특별법이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 못하는 지역은 특별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하고 접경지역의 200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뭘 해야 될까? 네. 이런 얘기는 해볼 만하죠.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서산에서 제일 많이 풀렸다 그랬는데 서산의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다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기질이 제일 나빠요. 예.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도 글로 가고 석탄 화력발전소에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이 우중충 해가지고 이 삶의 질을 좀 높여달라는 이런 주민들의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근린 생활시설이라도 더 짓고 그다음에 석탄 저감 대책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정책을 내놨다. 이건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하셔야 돼. 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뭐 천지개벽을 하듯이 이렇게 되면은 있는 비행장,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그럼 어떡하고?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뭐 첨단 복합 서산 태안을 만든다. 그리고 환황해권 경제를 위해서라는데 환황해권이 되려면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이건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황해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한중 관계 이래 망쳐놓고 중국 관광객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나가지고 뭐 꼬라박는 경제라고 막말해놓고 뭔 환황해 강제권이요? 지금 중국하고 무역액이 20% 줄어서 우리나라 무역이 거덜날 판인데 이걸 좀 선거니 뭐 정치공학이니 다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건 과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그 만든 게 환황해권 개념이에요. 인천시하고 해가지고 중국과의 이렇게 내해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황금의 시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다 망친 대통령이 나와 환황해를 위해서 서산공항 짓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 제3지대로 좀 가볼게요. 조국신당 예. 그 1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식 변호사 뭐 이제 잘 아시는 인물일 텐데 그러니까 조국신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또 지지를 모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지대의 변수로 좀 떠오른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조국신당으로 집결한다, 성공한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선 색깔이 가장 선명한 정당이고 맨 앞줄에 제1열에 있는 정당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권 심판 유권자들에게 기대감을 많이 불러모으고 지지율이 처음에 컨벤션 효과라서 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심판을 한다면 사실 이분은 직접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검찰 정권의 피해자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제3지대로 갈 어떤 기대표가 1위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 예. 이건 아마 3월 초까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완전히 전투형 정당입니다. 여기가. 어떤 면에서요? 전투형?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답보 상태에서 약간 실망한 어떤 그 여론이 비례표는 조국신당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형성돼 가는데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는 3월 초면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2월 다 끝났고 이제 곧 3월이에요. 그래서 뭐 공천도 거의 다 마무리되고 좀 약간 실질적인 지지세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을 모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의 민주당을 표방하는 뭐 그런 정당들. 근데 약간 변수가 지금은 4년 전하고 상황이 다른 게 뭐 용해인 의원의 새진보연합도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정치검찰 해체당도 있고 그러한 모델을 4년 전 열린민주당 모델을 하겠다라는 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열린민주당 모델은 완전히 총선만을 위해서 급조돼서 총선 이후에 그 단 민주당에 입당하고 그 껍데기만 남은 게 열린민주당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용해인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하고의 새진보연합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 모델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거는 총선 때 외에는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조국신당은 사실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왼편으로 견인하는 하나의 예인선 정당, 등대 정당 역할을 그 과거에 정의당이 하던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흡수 통합은 비전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예. 그건 목표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가치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선명하게 순수 전투 조직으로 남겠다는 이야기고 또 그게 지금 표를 모으고 있는 비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점에서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그런 면에서 어떤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로서 어떤 개인 정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등대 정당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신장식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 후보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 비례 후보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영이 형성되느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홀수는 다 여성 그렇죠. 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3월 초에는 제대로 된 진영이 갖춰져야 되고 저는 원래 이성윤 검사장도 조국 신당으로 갔을 때 시너지 효과는 더 컸다고 봤어요. 예. 민주당으로 갔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전주로 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국 신당은 조국 대 한동훈이라는 구도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이런 해결사는 나라는 이런 믿음을 줘야 표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자처했기 때문에 두 자릿수가 나온 거예요. 그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 지금 그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오랫동안 노회찬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서거하실 때 당 사무총장이 신장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장례식부터 해서 추모 행사를 다 도맡아 한 게 신장식이고 둘 사이에는 오랜 인연이 있죠. 그런 면에서 뭐 그때 그 마성 모란공원에서 사회 보면서 펑펑 울던 신장식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둘은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후원 회장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랬죠. 예, 네. 예, 예. 그렇게 보니까 인연이 있네요, 강하게 두 사람이 또. 연결이 네. 돼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노 대표는 이제 공공재가 돼서 뭐 만인이 아까 보니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노회찬 의원 얘기하던데. 그러면 만인의 친구가 됐고 그런데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려면 노회찬 대표가 누구보다 정치개혁에 앞장서온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예. 만약에 지금 살아계셔서 이 위성정당 창당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셨더라면 굉장히 화를 내셨을 거예요. 평생을 그 정치개혁에 대한 자기 일관성을 지켜오신 분이 그런 어떤 위성정당 또 이런 선거 때 떴다방 이런 걸 결코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신당이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려면 예. 이게 지속 가능한 정당이고 우리 민주당의 흡수 통합되려고 만든 유령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해야
노회찬의 순수성에 가깝다. 아니면 저한테도 반박당하실 거다. 예.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아직 좀 발표를 좀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니 관심이 아직 없어요. 일단 여성 후보, 지역구에. 비례 후보도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지역구도 아직 본인이 어디 갈 건지라는 부분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글쎄요. 아니 그런데 저는 비례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 쪽으로 한 걸음 더 스텝 가면서 일단은 저들을 꺾는 게 이게 이 조국 신당에 참 희한한 게 저기 나의 존재보다도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하는 데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아. 예, 그게 약간 출발의 특이한 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유권자의 정서의 플러그에 꽂은 거죠. 그런 면에서 있는데 저는 정의당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면 그 지속 가능성은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의당이 지지난 총선의 후보자 지역구 70명, 지난번 50명, 이번에는 한 12명 정도 그래도 내는 네. 정당이라는데 예. 이걸 과소평가하면 네, 안 되는 선거 거거든요. 때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그걸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 한 또 어떤 그 저기 지금의 어떤 심판 자체가 모든 존재 목적이 되면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동훈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서 우리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하나의 예인선 역할로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그 정도의 약속은 유권자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것이 정당을 만드는 공적 책임이자 어떤 정치인의 기본 품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거기까지 어느 3월 초에 어느 정도 보여주실 것인지 저는 물어보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그 대통령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집중평가 해봤고요. 조국 신당이 나아갈 길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 8시 30분 최경영의 정치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